이번 시간에는 사주에 축이나 미가 있는 사주가 갑진년에 어떤 현상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주에 진이나 술이 있는 경우에 갑진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지의 진술 축미 중에서 진술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주 안에서 축이나 미가 있는 경우에 갑진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진이나 술이라는 것은, 진과 술은 지지 중에서도 양의 지지입니다. 양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공부하는 것은 축과 미는 음지다, 이렇게 음의 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간에 양간이 있고 음간이 있듯이 지지에도 양의 지지와 음의 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지에 있는 양의 지지와 음의 지지를 잘 구분하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명리가들 중에도 이런 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지에 있는 양지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자인진 오신술, 이거를 양의 지지라고 합니다. 자인진 오신술, 이거를 양의 지지라 하고, 음의 지지는 뭐냐, 축해유 미사묘, 요거를 음의 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의 지지와 음의 지지는 그 작용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음의 지지와 양의 지지가 서로 다른데, 그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적천수에서 이 내용이 적용이 돼서 볼 것이니까, 조금 있다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양의 지지와 음의 지지의 속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주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고, 어떤 분이 이분이 이제 그 명리를 가르치는 명리 선생이라 그래요. 명리 선생인데 유튜브에서도 뭐 활동하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주를 제시를 하면서 좀 풀어보시라 이렇게 해서, 마침 보니까 사주에 이렇게 축과 미가 있어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축과 미가 갑진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을 다루기에 한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주를 샘플로 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고요. 이 사주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푸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날 무렵에 제가 간략하게 이 사주의 특성과 앞으로의 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오늘 끝부분에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사주 안에서 축이나 미가 있는 사람, 축이나 미가 있는 사람이 갑진년에 어떤 운세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자, 사주 안에 축이나 미가 있으면, 갑진년이라는 것은 이제 천간은 지금 무슨 글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니까, 갑진년에 진토가 이렇게 오면 첫 번째 축진파, 이렇게 우리가 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미의 관계는 뭐냐? 진미는 형충이 아니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삼형이다 그러면은 축술미와 인사신과 또 뭐 자묘, 그 다음에 진진오오유유해해, 그죠? 진진오오유유해해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명이다 또는 자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만 형충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토인 경우에도 축술형이라든가 술미형이라든가 축미형은 있을 수 있지만, 지인과 미의 형은 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파라는 것도 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형이라고 본다면은, 진미도 그 형충의 강도가 어떠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진과 미의 관계도 여전히 형충의 일종이다 또는 형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형충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약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오늘 그 얘기를 한번 곱씹어 보면서 왜 진과 미가 만나도 형충이 되는가, 진과 미도 진미형이라는 거 잘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자, 우주 자연의 운동이 뭐냐? 우주 자연의 운동이라는 것은, 우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음양의 운동이고, 이것은 수와 화의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음의 대표자죠. 음의 대표가 될 것이고, 화라는 것은 양의 대표입니다. 양을 대표하는 글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는 음양운동을 하는 관계로 동양학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 수라는 게 음이고 화가 양이 되니까, 음이 극단에 이르면은 그 양운동으로 전환이 되고, 또 양운동이 극단에 이르면은 음운동으로 전환되는데, 항상 한 번은 양하고 한 번은 음하는 이름일양의 그 원리를 따라야만이, 이름일양 지도를 지켜야만이 만물이 존속할 수 있고 영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양운동의 속성을 볼 것 같으면, 음양운동은 항상 양운동이 굉장히 태과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양운동이 항상 과도해질 그런 공산이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양운동이 과대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주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식으로 우주운동 또는 음양운동은 그렇게 해서 항상 균형을 갖춰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속성이 양운동이 더 과대해질 가능성을 항상 그 자체적으로 내포하고 있고, 또 양운동이 과대해지면은 반드시 이 만물이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양과 양운동이 뭘 의미하고 음운동이 뭘 의미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분열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분열과 팽창의 운동이죠. 분열과 팽창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음운동이라는 것은 뭐냐? 수렴과 통일의 운동입니다. 수렴과 통일, 또는 응축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수렴과 통일, 응축, 또 분열과 팽창과 발산의 운동, 이것이 양운동이라면은, 양운동은 분열과 팽창과 발산의 운동이고, 음운동은 수렴과 통일과 응축되는 운동이, 이게 이제 양운동과 음운동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양운동은 이제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만물이 무형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무형화, 형태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이 무한히 분열하고 팽창하고 발산하게 되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형태가 없어져서 만물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우주에서. 그러면 양이 사라지면 음도 사라지게 되죠. 그럼 음은 뭐냐 하면은, 음은 만물이 유형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유형화가 되는 과정이라서 무형화가 되는 이것과는 다른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양운동이든 음운동이든 어느 것이 극단적으로 이르러서 더 이상 다른 운동으로 전환될 수 없다면은 만물은 존속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운동에서도 여전히 형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과도한 양기운을 억제하고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물이 양운동을 영원히 지속하게 되면은 만물이 팽창과 발산과 확장 일변도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만물이 형태가 없어져서 무형화가 되어서 만물이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 과도한 양기운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형충입니다. 그러니까 형충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과도한 양기운의 축소와 제어, 통제, 이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만물이 존속할 수 없으니까. 왜 그러냐? 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열과 발산과 팽창 운동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다. 분열과 발산과 팽창을 무한히 하게 되면은 결국은 만물은 무형화의 과정을 거치게 돼서 만물이 존속할 수 없다는 게, 그게 기본 논리예요.
그렇다면 음운동은 그러면 무한히 확산되고 음운동이 영원히 지속되어도 만물이 존속할 수 있냐? 음운동은 그러면 형충과 관계 없느냐 하는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죠. 음운동은 기본적으로 응축과 수렴과 통일의 운동이에요. 음운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만물이 응축하고 수렴하고 통일을 영원히 지속해버리고, 그래서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생성되는 양극적 음생, 또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성되는 음극적 양생이라는 일음일양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원히 응축되고 수렴되고 통일되는 음운동을 지속한다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양운동만큼 강렬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운동은 무형화의 과정이고 음운동은 유형화, 형태가 있게 되는 과정인데 이것도 너무 과도해지면은 강제로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음운동에서도 형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양운동에서만 형충이 발생해서 그걸 강제 조정하는 일이 생겨서 형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음운동도 과도해지면은 그것을 강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고라나 사고 방식이라든가 또 행동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제로 수정하는 과정을 형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충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강제로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뜯어 고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형충이라는 것은 보통 사고나 수술이나 또는 형벌이라든가 또는 깊은 어떤 그 마음고생을 한다든가 분열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형충이 일어나면 그 결과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사주 구조에 따라서 그 형충의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형충을 하는 과정은 매우 고단하고 힘들고 벅찬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충은 발생하면 그렇게 최종 결과로는 뭐 사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과도한 양기운을 통제하기 위해서 형충이 발생한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신자진이란 수국이 인묘진이라는 그러니까 목방이죠. 이게 이제 목방은 양기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국이 신자진이라는 수국이 인묘진이라는 목방을 만나면 수생목해서 양기운이 과도하게 팽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인신충이라든가 자묘형이라든가 진진형이라는 이런 강제 조정하는 형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충은 기본적으로 양기운의 과도한 팽창을 강제로 조정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 그것이 형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음기운의 과도한 응축이나 통일은 형충 그러니까 강제 조정할 필요성이 없느냐, 음기운은 과도해져도 형충이 발생하지 않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양기운만큼 심하지는 않을 뿐이지만은 음기운이 과도하게 응축하거나 통일하거나 수렴하는 것을 영원히 지속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강제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만물이 일음일양해서 만물이 존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면은 해자축이라는 수방이 신자진이라는 수국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 형충의 강도는 낮지만 여전히 이것도 과도한 수기운의 응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강제로 뭔가 조정해야만이 양기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해라는 형충 파해할 때 해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자 그 다음에 축진파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음기운이 과도해졌을 때 그 형충의 강도는 매우 낮다는 것이죠. 양기운이 과도했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형충보다는 형충의 현상은 있지만 그 형충의 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음기운도 역시 과도해지면은 형충을 조절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형충에 대해서 뭐 깊이 연구하려면은 아마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여기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음양오행의 기본 사상을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이게 형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양오행에 우리가 그 태극도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의 시조인 주도니 선생이 이 고안을 썼는 그 태극도를 설명한 글이죠. 태극도설이라는 이거를 이해해야 음양오행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태극도설은 뭡니까? 주역에 있는 개사전, 주역 개사전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태극도설에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역 개사전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형충을 설명하기 위해서 태극도설이나 주역개사전까지 들고 와서 설명하면은 오늘 저녁에 해가 져도 이 음양오행과 형충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음양오행 나중에 제가 따로 시간이 됐을 때 음양오행의 원리와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형충의 현상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차근차근 다뤄볼 수 있는 차례대로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충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고, 원인은 양기운의 과도한 팽창이 첫 번째 원인이고, 음기운이 과도해져도 역시 저강도지만은 형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충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했을 때 그러한 어떤 편고된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에 대한 강제적인 조정과 통제 작업이 일어나는 것이 형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 그것이 현실 사회에서는 수술이라든가 사고라든가 형벌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좌절, 진행하는 일들의 좌절, 지연, 정체 또는 불화, 갈등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주 안에서 이러한 글자들이 형충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이 사주 안에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은 명확하게 그 현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형충의 원인과 현상을 방금 설명했고, 형충의 위치별에 따라서 그 현상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금묘화실법과 원영리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금묘화실이라는 것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로 나누어서 이것을 연주를 우리가 조상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 월주를 부모, 형제, 일주를 배우자 또는 나 자신, 본인, 그 다음에 시주를 자식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금묘화실이라 그러면 이렇게 육친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상,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기적으로 촌년이다 또는 장년이다 또 청년이다, 장년이다, 말년이다 이렇게 금묘화실 속에는 육친과 함께 그것이 나이대별로 시기도 같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함께 포함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명리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분들의 자유죠. 이것이 뭐 어느 것은 맞고 틀렸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옳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방법도 뭐 틀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묘화실이 정확하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 정의를 내리는데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묘화실은 주로 육친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상, 부모, 형제, 또 배우자, 자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원형리정은 주로 시기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연주는 뭐 태어나서부터 15세, 그 다음에 월주는 30세, 그 다음에 일주는 45세, 시주는 60세, 뭐 또는 뭡니까 촌년, 청년, 장년, 일주는 장년, 시주는 말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으로 원영리정을 동원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구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육친과 그 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죠. 금묘화실이 일종의 공간적 개념의 의미를 갖는다면 원영리정은 시간적 개념으로 활용을 하면은 이걸 할 때 조금 덜 헷갈리고 배우거나 듣는 사람,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원영리정으로 한다 그러면 시간대별로 쪼개서 시기별로 쪼개서 얘기하는구나, 이게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약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는 보면은 이 연지를 우리가 뭐 조상, 개인으로서는 이제 사사롭게는 조상이고, 월주는 부모, 형제고, 일주는
본인이나 배우자, 시주는 자식 이렇게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연주라는 것은 어떤 국가라든가 어떤 소속된 조직 전체라든가 또는 한 집안으로 하면 집안 전체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월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회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연주가 국가적이고 조직 전체적인 공간을 의미한다면 월주는 사회적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위치죠. 공간이죠. 그 다음 일주는 뭐냐면은 개인의 사적, 내밀한 사적 의사결정의 공간이다. 시주는 뭐냐? 나의 그 밑에, 그러니까 나의 아래 사람에 대한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공간별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오행과 십신과 그것들의 작용, 그 형충의 현상, 이걸로 우리가 사주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구조에서 만약에 연지가 이 구조 같으면 이제 축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주가 축토가 있으니까 연지에 축토가 있으니까 갑진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 진토가 와서 연지 이거를 형충을 하게 되죠. 형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이게 이 구조에서는 식상이 되지 않습니까? 식상이 이제 형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식상이 의미하는 육친과 또 이 식상이 의미하는 위치는 뭡니까? 조직이나 사회나 또 그 한 집안의 가장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조직의 수장, 가장, 국가의 지도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강제적인 조정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거에 따르는 뭐 여러 가지 수술, 사고, 불화, 갈등, 쟁송 이런 현상들, 강제 조정하는 모든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축이라는 것은 지인이 와서 형을 할 때는 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에 대한 오행의 어떤 질병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충하는 글자가 월지에 있느냐, 연지에 있느냐, 일지에 있느냐, 시지에 따라서 이 원영리정과 금묘화실이 상징하는 그러한 오행과 십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오행과 십신이 상징하는 그런 또는 육친, 오행과 십신과 육친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강제 조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이 사주라면 이제 일간이 병화니까 축토가 상관이 되는데 만약에 일간이 정화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병호일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간이 정미일주다 그러면은 갑진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일지가 미토가 되니까 미와 진의 관계가 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에 정화가 사주 다른 곳에 뭐 사라든가 또는 오라든가 이런 화기를 매우 가지고 있다면은 이 갑진년의 진과 미가 형을 하지만 이것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음지의 형이란 말이에요. 음지의 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의 강도가 매우 저강도입니다. 매우 낮은 강도로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지 안에서 뭐 사오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지가 정미로 이렇게 있는 상태로 있다면은 갑진년이 굉장히 고단하고 상당히 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주 전체 구조에 따라서 이런 것은 살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정미가 일주가 아니고 만약에 월주가 정미라든가 연주가 정미라든가 또는 시주가 정미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지진 내에서의 화기, 그러니까 사나 오나 인이나 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진과 미가 형을 하는 그 강도가 얼마나 셀 거냐 약할 거냐 이런 거를 구분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각자의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전체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일지가 만약에 정미 일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라면은 그러면 갑진년이 그렇게 심리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러 가지 그렇게 편안한 시간들은 아닙니다. 수시로 불편한 어떤 상황들
현상들이 발생되는데 그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사주 전체 구조에서 판단할 문제일 뿐이고 여기서 그 결과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알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축토가 있는데 만약에 일간이 임수나 개수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축토가 관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살에 대한 그 강제 조정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살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직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여자라면 남편이라든가 남자 같으면 자식이 되겠죠.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강제로 억지로 조절하는 어떤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과 그런 십신과 육신과 또 사회적인 어떤 관련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많은 어떤 우여곡절 또는 뭐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뭔가 이루어지거나 잃거나 먹거나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충의 위치에 따라서 형충을 이렇게 해석한다 저렇게 해석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형충이 있으면 항상 형충은 속수무책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충이 있어도 형충이 해소될 수가 있죠. 이 사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축토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만은 시지에 있는 미토는 오미합을 하고 있는 관계로 여기에서 갑진년이 진토가 왔을 때도 거의 타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치적으로도 시주기 때문에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오고 강도도 저강도로 오기 때문에 거의 못 느껴요. 그런데 요 연지에 있는 축진파하는 것은 상당히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이 있으면은 형충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형충을 할 때도 왕자충세 쇠자발 쇠신충왕 왕신발이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했고 우리가 적천수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지에 일어나는 충은 금과 수가 목과 화를 충하는 게 원칙입니다. 모든 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왕지의 충이냐 또는 생지의 충이냐 그러니까 인신사회라는 생지의 충이냐 자오묘유라는 왕지의 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토충은 가볍다 그래서 충의 현상이 굉장히 가볍게 나타난다 그랬고 생지의 충은 양패구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다 부서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고요. 충이 일어나면 왕제충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서 자세히 살펴라 그랬어요. 왜냐? 합이 일어나면은 이 왕지는 좌오묘유를 말하는 겁니다. 좌오묘유는 반드시 잡기 그러니까 진술충묘와 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수와 그 다음에 오화와 묘와 그 묘목과 그 다음에 여기 유금은 반드시 진술충묘와 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수 같으면 축토와 자축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화 같으면 뭡니까? 그 미토와 합을 하게 되겠죠. 미토와 그 다음에 묘는 술토와 합을 하게 되고 유금은 진과 합을 해서 반드시 이 왕지는 진술충묘와 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을 하게 됐을 때 그 현상이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나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살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진술, 지난 시간에 했는 거는 진술이라는 양의 지지에 대해서 형충을 했기 때문에 그때 형충은 굉장히 강도가 세게 고강도의 형충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쉬워요. 파악하기도 쉽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축과 미는 음의 지지예요. 축해유 미사묘를 우리가 음지라 그래요. 이 음지는 그 형충하는 현상이 쉽게 나타나지도 않고 또 굉장히 늦게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가 적천수에서 말했을 때 양지는 동차강하고 속달현 재상 그러니까 기륭이 빨리 나타난다 그랬고 음지는 정차전해서 그러니까 정하기도 하고 약해서 항상 시간이 좀 지나서 비태매경년이라 그랬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나타나고 저강도의 형충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적정수를 응용해서 우리가 설명한다면 사주 내에 이렇게 축이나 미가 있을 때 이 축미가 있을 때 갑진년을 해도 그 형충하는 현상은 거의 본인이 거의 못 느끼고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가 잠깐 요 사주를 이제 대충 설명을 했고요. 이 사주를 잠깐 제가 한 풀어 드린다면은
이 사주는 이렇게 신월의 병화로서 편제격이에요. 편제격이 을목과 간목과 을목이 이렇게 가불이 천간에 모두 투간에 있는 상태이고, 병화는 이 축토에서 양지에 있고 신에서 병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에서 왕지에 있고 미토에서 쇠지에 있어서 병화의 힘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월의 병화 제격이 천간에 이렇게 가불목을 보고 있으면 이런 거를 우리가 격국으로는 제격 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격 폐인이고 제성, 그러니까 신금, 이 신금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신금 그러니까 편제격이죠. 편제격이고 편제가 용신이 되는 그런 구조의 사주고, 전체 격국으로는 제격 폐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격 폐인격으로는 지금 연지와 월지와 일지와 시지에 양지, 병지, 그 다음에 왕지, 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일간이 힘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이 사주는 이제 천간에 많은 인수를 투간시켰지만은 실질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학업에 어떤 큰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자신이 공부를 했거나 전공했는 거를 써먹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의 어떤 압도적인 부모의 압도적인 어떤 후원 이런 거를 받아서 여러 가지 공부를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했으나 한 곳에서도 뚜렷하게 어떤 성과를 내거나 분명한 결과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배운 것을 정확하게 써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예를 들어 뭐를 전공을 했는데 그 전공했는 거를 현실에서 내가 생업으로 가면서 그 직업으로 삼아서 쓰지를 못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성격적으로는 이제 편제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밀당을 한다든가 그 어떤 핵심 줄거리를 파악하는 능력, 그런 능력은 굉장히 좋을 것이지만은 어떤 그 결정장애 같은 것이 있는 분이고요. 또 우유부단하다고 할까나, 또는 굉장히 많은 눈치와 이런 거를 보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좀 얍삽한 사람이다 이런 평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굉장히 이에 타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사주 격국 자체가 제격 폐인으로 잘 성격이 돼 있어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다만 이런 구조의 사주는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이게 제격 폐인이 격이 감해져 있거든요. 격감한 제격 폐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먹기보다는 부모의 유산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우리가 산명통에서는 동류상충한다 그래요. 동류상충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많은 유산,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부잣집 후손일 수 있고요. 동류상충하니까 계속해서 그 유산을 깎아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유산을 깎아먹으면서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니까 좀 일생 동안 살아가는 과정이 다소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성격상으로는 굉장히 끊고 맺는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산명통에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류상충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 구조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도 항상 가정과 건강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 수가 있다. 가정이 아니면 건강 쪽에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니고 산명통해에서 이런 구조의 사주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 현재 구조를 봤을 때는 이제 부부 관계 이런 것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뭐 그런 대로 원만하고 괜찮은 구조의 사주입니다. 원사주는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괜찮게 타고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운을 볼 것 같으면은 대운이 촌년에 지금 개미대운, 이모대운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신사대운에 오면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좀 벌기도 하면서 또 많은 그 제극인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제극인에 관련되는 현상들이 경험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리한 투자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뭐 좌절된다든가 하던 일이 또 중단돼가 뭐 하다가 안 돼가 또 딴 걸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었겠지만 그러나 신사대운은 폐운이 아니다. 뭐 조금 힘들었기는 했으면 좀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은 왜냐하면 사주 인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재성이 왔을 때도 큰 무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대운부터는 이 경진대운부터는 이 사주는 이제 대패가 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는 기묘나 무인이나 이 대운도 도식하는 현상, 도식으로 인해서 여전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고요. 그 후에 있는 말년에 오는 정축이나 병자는 탈재의 현상을 겪게 됩니다. 탈재 그러니까 손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미 그 다음에 이모 신사대운까지는 발전하는 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경진대운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향기 운세의 하향기에 놓여있다 이렇게 보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아마 경진대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진대운이 상당히 고전하고 어려운 과정에 놓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용신 경금이 용신인데 용신이 운에서 와서 죽었어요. 이 대운에서 죽고 그 다음에 월지에서 임수가 동해서 임수 평관이 동했어요. 평관이 동해서 뭐 이걸로 해서 대패가 나고 그렇진 않지만 상당히 고전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평관이 인수를 봐서 살용 인수하긴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용신 경금이 일단 죽었기 때문에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가 여기 오른쪽에 잠깐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해놨는데 그 주역에 보면은 살레이라는 괴가 있습니다. 주역에 27번 괴인데 27번 괴에 살레이라는 괴가 있는데 거기 초효에 효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연기 관하 타이 흉 이렇게 돼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의 그 영험한 거북이는 어디다가 내버려 두고 내가 먹는 것을 보고 탐을 내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자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흉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경진대운이 바로 요 구절 그러니까 주역의 살레이 괴의 초요에 있는 효사에 해당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종의 제극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용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요 현상으로 잘 요 구절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년에는 아주 이 사람 자체는 부잣집 후손일 가능성이 있고 또 초년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도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으면 큰 무리가 없었는데 40대에 들어오는 경진대운부터 상당히 고전하고 그 후에도 그렇게 썩 좋은 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가는 길은 이제 현상 유지만 해도 되게 괜찮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원사주가 적격패인으로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유산을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그 배운 거를 확실하게 써먹는 것보다도 부모의 유산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생 동안 궁핍하게 살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만은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커다란 업적이나 성취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 사주는 이 정도 해석으로 끝내고요. 제가 항상 많은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명리가들이 웬만한 명리가는 다 이 저서라는 거를 출판을 합니다. 저서를 출판하고 가능하면 방송에 한번 나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혹시 명리 선생 어떤 분을 만나서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그 선생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거나 판단을 해야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저서를 썼다든가 방송에 출연했다는 것은 그 판단 기준에서 배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서라도 요즘 시대에 저서를 쓴다든가 책을 출판하는 거죠. 명리 서적을 출판한다든가 방송에 나가는 것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쉽게 말하면 뭐 명리서적이라면 초등학교 6학년생도 교보에 나가서 한 책 10권 사다가 한 일주일이면 편집해가지고 명리서적을 출판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저서가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점수를 줄 필요가 없고 전혀 무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서라든가 방송 출연이라든가 또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 조회수가 얼마라든가 또는 유튜브에 회원이 몇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선생의 역량이나 자질이나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전혀 될 수가 없다.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 지금 그 2022년 5월 4일자 한겨레 신문의 기사예요. 한동훈 딸 고1 때 2달간 논문 5개 전자책 4권 썼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 대학 교수로서 박사들도 2달간 실질적으로 논문 5개가 전자책 4권을 쓸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도 고1이 단 2달간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또 주변에 약간의 도움만 받으면 언제든지 책을 출판할 수가 있어요. 며칠 만에, 단 며칠 만에 출판. 특히 명리계는 그런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가지고 선생이나 또는 내가 누군가 찾아가서 배울 때 그 사람의 실력이라든가 선생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저서가 있다든가 방송에 출연했다든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하여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 큰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길었는데 어찌됐든 지난 시간에 진술이 갑진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축이나 미가 있는 사주의 갑진년 운세를 어떻게 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부족하지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